이 소설이 이번 24년 3월 고3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이 이 고전 소설입니다. 왜 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중간에 좀 인물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오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우를 추천하거늘 임금왈. 벌써 한 문장에 인물 몇 사람 나온 겁니까? 지금 신하들 나왔죠? 화신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안대후라는 사람 나왔죠? 임금 나왔죠? 벌써 4명 나온 거예요, 지금. 안대우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짐이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족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옆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안대우를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이게 임금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화신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여기서 신은 신한데 이게 이제 화신인 거죠. 같은 사람인 거죠. 이 고전 소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거나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인지감이 없사오나, 이 지인지감이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데,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알아보는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또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는 추천입니다. 이 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는 없사옵니다. 대사가 길어요. 대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사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긴 대사 나왔을 때는 주장과 근거를 확실히 구별해서 읽으시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극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데, 얘가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위세, 힘도 대단하고 명망,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워낙 흉악한 사람이라서 얘를 막으려면 뭐 보통 이상의 위세와 명망이 있는 사람, 좀 대단한 어느 정도 좀 인물이 있어야 얘를 막을 수 있지, 아무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대우가 이 위세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안대우가 위세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아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안대우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잡아내야겠죠. 그러면 안경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지. 이게 성이 중요합니다. 고전서 읽을 때는 이 성이 되게 중요해서, 안대우 안경이잖아. 그러니까 일가예요, 일가. 같은 가족이라고 봐야겠죠. 됐죠?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우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이렇게 또 한 가족입니다. 안대후, 안경, 안대순.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 악당 이극을 처치하러 가는 길, 그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가 이제 워낙에 흉악한 도적인데, 그거 잡으러 갔다 잡으면 어떡하려고. 니네 형제가 둘 다 죽으면 니네 가문이 몰락하는 건데 안 되지 않니? 뭐 이제 이런 거죠. 신의 형제 성은 왕의 은혜를 입었사오매 한 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용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대순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안대순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제 동생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한번 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임금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3,000냥을 사급하사 즉시 발행 뭐 지급하라 하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한림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림 형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나왔던 안대후와 안대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둘이 형제인데 한림은 뭐예요? 한림은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벼슬이에요, 벼슬.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악당을 처치하러, 이극이라는 나쁜 애를 처치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 수는 없고 이제 벼슬을 줘야겠잖아요. 한림이라는 높은 원래 한림일 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뭐 직책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인물 몇 사람 나온 겁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림 형제라는 말이 안대순, 그 다음에 안대후를 말한다는 거. 위세와 명망 있는 사람, 이렇게 내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극이 나쁜 사람인 것이고, 그럼 이 화신은 뭐예요?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신하들이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화신은 그 궐 내에서 꽤 힘이 있는 그런 신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지금 일부러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대결 구도가 지금 안대후, 안대순이 왕 편이고 왕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신과 신하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극은 저기 나쁜 놈이 있는 거고, 3파전이 있는 겁니다. 3파전. 이 정도 내용은 앞부분에서 파악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한 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죠. 관련된 고전소설 지문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방 오랑캐라는 것은 저 위에 나왔던 이극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극은 벌써 죽었어요. 형제가 명성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니까 이제 역시 화신은 나쁜 놈이었어, 그지? 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형제를 말해. 여기 형제라는 것은 당연히 요 한림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화신이 얘네가 잘 나가니까 얘네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이로 인해서 안대수는 죽고 안대후는 귀양갔대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겁니까 지금? 동생이 죽었네. 이야, 동생도 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안대후만 남은 겁니다. 이게 등장인물도 많은데 빨리빨리 사라진다. 안대순이 뭐 한 일이 없잖아요. 안대후는 이제 쫓겨났어요. 요게 이제 시련인 거죠. 이때 애주의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은 나쁜 놈.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자 여기서는 이제 안대후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시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랑도 벼슬입니다. 이것도 벼슬 이름이라서 요게 이렇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안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타답하되, 인물 또 나왔습니다.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야, 이것도 혼인한 사람을 또 떨어뜨리라고. 하여건을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말하기를, 안대우는 귀양을 온 죄인인데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우를 거절해라. 여화 말하기를, 첩은 안대후의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우를 거절하심을 봉승은 이제 받든다, 뭐 이제 이 얘기죠. 못하리오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부부를 맺은 사람의 관계인데, 태수가 그 둘의 사이를 막 명령해가지고 뭐 갈라놓고 뭐 이렇게 된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완전 횡포죠, 횡포. 아니,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저기 시장에 와가지고 와이프를 불러내서, 야, 니네 저기 쟤 나쁜 놈이니까 헤어져.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나쁜 놈인 거죠. 만청길이 대로 화가 내서 크게 화를 내면서 형틀에 묶고 때리나. 아니, 그 말 안 들었다고 고문까지 해. 여화가 안색 불변,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계집이 지아비를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김과 한 가지 언을 백성이 지아비를 2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전형적인 유교 사상인 겁니다.
계집은 여성을 자기를 낮추는 말이잖아요. 지아비는 자신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모시는 것은 신하가 이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좀 그런 태도죠. 유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백성이 지아비를 2명 섬기지 않는 것처럼 계집도 지아비를 2명 섬기지 않는다. 이게 지조와 절개 뭐 이제 이런 거죠. 첩은 금수와 같은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이다. 할 말 없죠.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태수가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목에 가두는지라. 목에 칼 씌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목에 큰 형틀 가두지 않습니까? 아시죠? 설마 모르진 않죠?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서 여기다가 이나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목을 구멍 여기 뻥 뚫어놓고서 여기 사람 목만 이렇게 쏙 내밀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겁대요. 그래서 앉아 있어도 그냥 애를 짓누르는 거지 그냥. 가만히 못 두는 거죠. 한편, 자, 요런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시랑이 풍토의 병이 든 지 반년이라. 아, 얘가 지금 아프구나. 이미 6개월째 지금 아프고 있어요. 여화가 극진히 구호 옆에서 도와주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시랑의 병세가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이제 반년째 그 지역에 어떤 뭐 전염병, 뭐 유행병이 있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얘가 다 죽어가요. 1일 하루는 잠깐 좋으는데 창한 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시랑더러 말하기를. 창한 푸른 눈에 흰 머리를 한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파란 주머니를 들고 나타났다고. 일시 잠깐의 액화 힘든 일은 사람의 상사 흔히 있는 일이다. 아, 이런 말이 어렵다. 한때의 액화 좋지 않은 일은 사람의 상사 흔한 일이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의 의원 화탈하니. 화타 알죠? 그 전설 속의 의원.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전설 속의 의원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대의 부친과 친한지라. 그대 부친 이름 앞에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맨 앞에서 이름 뭐라 그랬어요? 안경. 기억나죠? 부친이 그대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기성. 이걸 이제 전기성이라고 하죠. 기이한 일.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한 노인, 화타는 얘를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력자. 자, 그러면 이렇게 조력자도 등장하고, 전기성도 등장하고, 그러면 고전소설 계열 중에서 이제 어떤 소설이 되는 겁니까? 영웅소설이 되는 겁니다.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7단계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거기 잘 메모해 놓으세요. 가문이 좀 이렇게 좀 고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이름난 선비라고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한 가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기이한 출생인데, 이 기이한 출생은 대체로 고전소설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태몽이에요. 태몽.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애가 조금만 학습을 해도 효과가 좋다든가.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모든 학습은 이게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지 한두 번 배웠다고 해서 높은 성취가 나타날 일은 없는데, 어쨌든 고전소설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애가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 남들보다. 아니면은, 인내력이 뛰어나, 이제 이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능력이 참 대단해 보인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시련과 위기예요. 시련과 위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조력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 시련과 위기, 귀양 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조력자가 등장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스토리는 뭡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쯤 되면 그러면 이때 이제 전기성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도술 이런 걸 막 발휘를 해요. 그 다음에 해피엔딩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기도 여러 개의 스토리 라인이 막 중복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됐죠?
그리고 이게 이 갑자기 꿈에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이런 건 이제 우연성이기도 합니다. 우연성은 이유 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성이고, 전기성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돛을 피우고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뭐 약한 방에 약한 아이에 그냥 모든 병이 다 낫고 이제 그런 걸 말하죠. 어쨌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5개를 줬대요.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 다 나아 있습니다. 안시랑이 일어나 자라고 약을 받아 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 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비현실적인 얘기, 심히 의괴 이상하고 기이한데 입에 오히려 양내가 나며 정신이 상쾌해서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차시 이때라는 뜻이에요. 차시. 이 고전소리에서 요런 말들이 좀 중요합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안 읽혀요. 만천길이 파면되어 잡혀가고, 그러는 와중에 만천길이 누구였어요? 만천길이 저 위에서 얘 와이프 저기 뭐야, 응? 태수 만천길 얘였잖아요. 헤어지라고 안 헤어진다고 갖다 놓고 두드려 팼대네. 파면되어 잡혀가고 얘도 사라진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사라져. 왕정윤이 대신 왔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줬다는 걸로 봐서 왕정윤은 괜찮은 애인 거예요. 차설, 한편 이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전환시켜 나가는 겁니다. 차시는 이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의 얘기가 차시인 것이고, 차설 해버리면은 이야기의 전환,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몽열이 화신의 신복으로 벼슬이 이부상수에 이르렀나니, 정몽열은 또 새로운 인물이죠. 화신의 신복이라고 했으니까 화신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부하예요. 벼슬이 이부상수까지 올라갔답니다. 1일 하루는 화신더러 말하기를, 제가는 정몽열이겠죠. 태자의 기색을 본즉, 태자는 이제 왕의 아들입니다.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니, 여기서 말하는 상공은 화신을 말하는 거겠죠. 만일 안대후가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가 죽을 곳을 모를지라. 우리가 큰일 날 것 같다.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에 벼슬을 주어 불러 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한을 가히 면하리라. 그러니까 제안인 거예요. 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대후 가족을 죽입시다. 그 다음에 왕정윤이가 걔네들 편이니까 쟤는 그 서울에 높은 벼슬을 줘서 불러들이면 조화라고 올 테니까 얘는 그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통민이란 우리 편애를 거기다 글로 내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대우를 죽이자. 그럼 뭐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코자 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진행은 다 화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화신으로 시작해서 화신이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의 딸이면 화신의 딸 화소조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성이 같아. 성이,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성이 같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은 잘 안 바뀌니까.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데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벼슬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가족인 거죠. 흉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경몽필도 새로 나온 사람입니다. 몰래 전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서조와 사랑하는 사이라. 경몽필이라는 애가 이제 화서조의 연인이야. 몽필이 화서조의 서간을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주며 말하기를, 누이 동생 부인 경씨가 있답니다. 내 하나의 계략이 있으니 여차여차 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그 시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 경씨가 누이 동생인 부인 경씨의 시댁의 화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엮인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경몽필의 누이 동생이 부인 경씨인데, 부인 경씨는 의 시댁이 그럼 누구네 집안인 거야? 저기 안대후의 집안인 거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서조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연인의 누이 동생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화서조도 조력자인 겁니다. 화서조도. 아빠의 계략을 듣고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빠의 계략을 이제 몰래 알려준 거죠.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 때, 잠깐만, 안대순의 아내가 부인 경씨고, 그러면은 부인 경씨가 결국엔 누구네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댁이 안대순의 집안이고, 안대순이 앞에서 나왔잖아. 안대순이 어디서 나왔었죠? 안대순이가 여기, 이게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었구나. 안대후의 동생 아닙니까? 죽은 거고,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인경 씨는 안대순의 아내니까 이게 지금 시댁이 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몽필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화수저가 이제 도와준 거가 되는 거죠.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누구겠어요?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대후의 엄마입니다.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씨와 이날 삼경의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가에 있는 애주로 향했답니다. 그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씨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위에 엄씨, 안대후 와이프가 여화였는데, 여화는 그러면은 여기 첩이라고 했으니까 기생이군요. 기생이 첩이에요. 첩 말 그대로. 정식 와이프는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남자한테 부인, 처와 첩이 여러 명이 있어도 여러 명이 나오는 소설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웅소설은 남자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렬하죠. 그런데 사건을 다 주도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와이프가 처와 첩 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정소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때 근데 가정소설에서 남자 캐릭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매가리도 없고, 사건에 상당히 수동적이고, 주도성이 하나도 없는 인물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영소설이라고 봐야겠죠. 아까 뭐 조력자 나오고 전기성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소설이니까 이제 와이프가, 아내들이 여러 명 나와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날 삼경은 깊은 밤이죠. 안대후가 귀양가에 있는 애주로 갔답니다. 수상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강변까지 갔어요. 두 명의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왜 두 명의 부인인 거죠? 두 명의 부인인 게, 이게 부인 경씨가 부인 엄씨랑 간 거니까, 그죠? 시비는 여자종이에요.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숲풀 속에서 오르기니 대여섯 명이 도망가서 시비를 결박 묶어놓고 두 부인을 죽이려 했다. 갑자기 나쁜 놈이 또 등장했군요.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와 말하기를,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서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구하라 하기로 왔더라. 또 이제 조력자. 그러니까 이제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은 뭐 이렇게 무술의 고수인가 보다. 그죠? 운수 선생이 나타난 테마등이 이제 조력자인 거죠. 하고 강도등을 꾸짖으니 강도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기를, 그렇죠. 어떤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일을 방해하니까 노인이 막대기로 한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의 뇌정병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의 큰 나무에 매달고 간 데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전기성. 그러니까 얘도 조력자. 그제야 노인이 시비등을 풀어주고 문득 간 데가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길을 행하여 수상만에 애주 이르니 안시랑이 대경대이 기뻐서 나와 맞이하는지라. 됐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뭐 첩을 두고 같이 살고 있어도 전혀 찔릴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 와이프가 왔는데도 뭐 이렇게 기쁘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가정소설 같으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여기서 인물들이 좀 많긴 많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읽으실 때 조심할 부분은 이제 전기성이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영소설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조력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 갈등 구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 구조인 겁니까? 기본 갈등 구조는 누구야? 그 누구였죠? 나쁜 놈? 화신하고, 그 다음에 이 안대순 안대후 간의 갈등이 기본 갈등 축인 거예요. 갈등 축인 것이고, 각각의 조력자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쁜 사람의 조력자가 뭐 정몽열 뭐 이런 애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주인공 안대후의 조력자들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쭉 갈등 라인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독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A에 대한 이해됩니다. A는 이제 맨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대목인 거죠. 뭐 맨 앞부분에서 뭐 쭉 나왔던 1단락 2단락쯤 돼요. A 파트가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그 중략 부분 줄거리 이전까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임금의 의중과 다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임금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임금이 이제 나는 싫다라는데 이제 신하들이 먼저 말한 거니까 그렇게. 임금은 안대우가 신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하들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안경이 안대후를 인대로 추천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화신은 안대후가 도적을 물리쳐야 함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니까 왕 옆에 뛰어난 신하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왕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뛰어난 신하를 다 떼놓으면 왕이 힘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좀 이런저런 계략을 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안대우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대순과 함께 갈 것을 청한다. 임금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번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긴 대사에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독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얘는 뭐 쉽게 되지 않았을까? 그죠? 답은 4번 금방 나오겠습니다. 32번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뭐냐면 본문에서 기억이 나와 있는 부분이 남가일몽 꿈에서 이제 도와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혈육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기억에서 실은,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와? 그 다음에 기억 이후에도 기억에서 만난 인물과의 인연은 운수 선생, 이게 왜 나오지? 운수 선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운수 선생인 거잖아요. 그죠? 글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번. 기억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간의 갈등이 기억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의 발화 이야기는 기억 이후 인물이 가야 할 목적지, 이게 왜 나옵니까? 기억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이 기억에서 얻은 물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꿈에서 약을 먹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다 나은 거니까. 5번. 이것도, 이게 지금 본문이 이해가 되면 쉽게 넘어가는데 본문 독해가 안 되면 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고전소설이 원래 그렇습니다. 고전소설이 본문 독해가 안 되면 잘 안 풀립니다. 이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랍니다. 조력자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주의 태수인 왕정유는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 만청기를 파면하고 여화를 풀어주었다. 만청기는 먼저 파면당했는데요. 그죠? 얘가 파면시킨 게 아니에요. 운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강변으로 가서 부인 경씨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맞잖아요. 가서 뭐 이래저래 해서 운 선생이 지금 구해준 거죠?
잠깐만.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가서, 소상강변으로 간 건 딴 사람이 간 거니까 운수 선생이 시켰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관계 계속 물어보네. 그 다음에 화서전은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을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줌으로써 안대후를 도왔다. 화서저가 이게 자기 가문에서 꾸민 계략을 남의 가문에다가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죠?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함으로써 부인 엄씨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만, 이것도 남의 가문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문은 아닌 거죠. 사명산에서 온 노인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해서 두 부인이 강돼서, 이게 이제 조력자죠, 5번.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가능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4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랍니다. 징세비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경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데,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구도에 포함해서 갈등 상황을 입체한답니다. 말이 어렵다. 지금 이게 보기를 참고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라고 했어요. 악인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해코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경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악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가 보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악인이 대리자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공경에 빠뜨린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선인, 착한 사람의 가문의 몰락을 지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구도에 포함시켜서 갈등 상황을 입체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이 입체적, 좀 여러 가지 층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대리자와 가족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이제 나타나니까.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갈등은 악인과 선인의 갈등인데, 악인이 대리자를 중간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대립관계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보기를 기계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에 있는 말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청길은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정몽열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를 각각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했다. 그렇죠. 맞죠? 그죠? 1번은 좋아요. 그 다음에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로 서술되고 정몽열의 화신을 우리의 무리와 함께 언급한 것에서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기랑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보기에 있는 말이랑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만청길이 악인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 상황 입체하라는 말도 지금 보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얘도 만청길이 뭐 화신과 한패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몽열이 화신을 우리 무리와 함께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뭐 된 건 맞죠. 정몽열 얘네들 다 이제 대리자예요, 대리자.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략을 전달하고 정몽열이 화신에게 계략을 제안하는 것에서 악인이 대리자와 공모하는 방식으로, 공모, 같이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뭐 꾸며나간다, 뭐 이걸 공모라고 그러잖아요.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정몽열이 선인을 가족과 제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가족을 해코지해서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했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공경에 빠뜨린 거죠. 만청길, 정몽열 이런 애들이.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열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아니 이게
가문의 몰락을 여기는 이제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건 악인이라니까. 악인. 대리자가 어떻게 주도를 하겠어.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얘네들이 그냥 한 번 제안하고 끝난 거잖아요. 모든 사건의 실행은 누가 한 겁니까? 화신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이 2024년 3월 고3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뭐 어려우니까 오답률 1이겠죠. 정답률이 22%대입니다, 이게. 대부분 정답률이 한 40% 정도만 돼도 애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22%짜리 정답률이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조건이 보기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보기 있는 말을 키워드를 잡아서 갖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보기를 읽을 때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건다. 이게 하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얘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는 거니까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이 밑에 게 어렵겠다. 첫 번째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여기 지금 만청길, 정몽열 뭐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악당을 도왔는가,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잡아내는 건데, 이거는 고전소설의 기본인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잡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풀지 못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는데, 요거 하나 정리하시는 것도 물론 큰 공부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깨졌다, 망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전소설 연습을 좀 많이 한참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영웅소설이라든가 가정소설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은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애정소설 이런 소설들도 뭐 등장인물들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좀 여러 명 복잡하게 나오는 고전소설들을 좀 가지고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국전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모의고사가 이제 4월도 있고 6월도 있잖아요. 이제 계속 흘러가잖아요. 문학이 고전소설이 오답률 1위가 나왔던 적이 꽤 오랜만이에요. 대체로 이제 독서지문에서 오답률 1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고전소설에서 오답률이 이렇게 1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안 읽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해는 돼요. 이게 지금 그 맨 끝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맨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독서 지문이라든가 뭐 이제 여기서 시간 다 써가지고 여기를 미처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시험은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 라는 것으로 높은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숙련이라는 것은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숙련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많이 빨리 풀면 뭐예요? 다 틀리는데. 정답률이 다 100% 나와야지. 그러려면은 정확한 방법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정확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읽고 푸는 게 정확한 게 반복이 돼야, 정확한 것이 반복이 되면 숙련이 되고요. 그러면은 정답률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푸는 정확한 방법대로 하는 것들이 반복이 많이 돼야 숙련이 돼. 그게 숙련이 돼야지, 그게. 이게 운동 경기에서도 이게 잘못된 폼으로 운동선수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몸에 익어버리면 그게 숙련이 돼버리면 독이에요. 독.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이게 훈련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게 많으니까 얘기를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관련된 커리큘럼들을 그 친구한테만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국전 프로그램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다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다시 또 1대1로 피드백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